주말 뉴스쇼 3부 설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에요.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이 있은 다음 날 이뤄진 인터뷰인데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어제 이제 보셨죠? 봤죠. 보셨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이거 참 제가 여러 국리를 생각해 봤는데요. 예. 아마 국민들께서는 생생하고 음. 좀 거칠더라도 그 경위에 대한 좀 충분한 해명 그리고 그의 대책 뭐 이런 것들 뭐 사과까지 뭐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뭐 이런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예. 평균적 국민들의 아마 기대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죠. 아. 형식도 뭐 이렇게 좀 정해진 사전 녹화 형식이었잖아요. 진솔한 것은 와닿는 데는 효과가 좀 반감됐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밝힌 이 입장을 보니까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긴 했지만 사전 질문지를 주고받는 거 없이 즉석에서 앵커가 질문을 하고 즉석에서 대통령이 프롬프터 없이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생방송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생방을 해도 대통령이 또 말씀을 잘하시는 달변이시거든요. 또 아주 좀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생방이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 그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뭐 1시간 반, 예. 또 100분 예. 이러면 금방 가거든요. 예, 금방 가요. 여러 가지 주제들 다 다루고 예. 또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이 묻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뭐 이렇게 좀 하게끔 하면 다양한 질문도 나올 수 있고. 앵커도 좀 여러 명, 패널도 여러 명 놓고 그렇죠. 질문하고 예. 이렇게 좀 자유롭게 했었으면 어땠겠느냐 그런 예, 아쉬움이 예, 있다는 말씀. 형식적인 면 지금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이 될 텐데 네. 세간에서 가장 주목한 건 오늘자 뭐 일간지 일면 다 보셨겠지만 예. 일제히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했나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화면을 잠깐 뭐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였죠. 선거 공작이 확실하지만 매정하게 못 끄는 건 아쉬운 점이 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누구에게나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잘 설명이 뭐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 국민의 기대에 비춰보면 그걸 채우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사과까지 조금 하셨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왕 터는 거 좀 사과까지 하고 국민들께 시원하게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랬어도 좀 어땠을까? 좀 해명을 좀 더 길게 하면서 해명도 길게 하고. 왜냐면 좀 그게 어찌보면 말하기가 참 구차스럽거든요.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예. 뭐 그 와서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대통령 부인이 뭐 조만한 백 하나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아주 궁색하죠. 설명하기가. 예. 거기에 또 영상으로 뭐 찍히고 뭐 이렇게 됐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구스럽지만 불편하다 하더라도 국민들께는 그 과정을 뭐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점에 어쨌든 그것이 치사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의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진 건 틀림없죠. 참 어찌 보면 저렇게 좀 고약할까 그러면서 그걸 영상으로 미리 준비해서 찍어 갖고 예. 그걸 1년 후에 폭로를 했고 예. 뭐 이런 과정이 정치 공작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아주 음습한 냄새가 풍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백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이 아주 곱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해명과 함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톡톡 털고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이런 걸 걱정했을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어떤 거요? 만약에 이제 사과 같은 걸 또 하면 자, 사과까지 계속 그 했다. 얘기하거든요. 예. 그럼 또 야당에서 예. 또 그럼 그거에 대한 수사 국정 뭐 조사를 하자, 뭐 특검을 하자, 또 그리고 뭐 또 그 부인이 나와서 직접 해명하라, 뭐 이렇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
더 번질 것이 그동안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치적 정무적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당은 즉각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민의에 대한 오만한 불통이 답답하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다. 국민 배신이다. 뭐 이런 용어들. 그러면 나는 좀 민주당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국정을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 사과하면 이 문제는 끝낼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양쪽의 시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하면 좋다 그러면 그 사과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방비하고 뭐 하려는 정책 이런 것들 빨리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그거로 종결이 되지만 종결이 안 되고 일파만파 확산되고 그러면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과 오케이. 그럼 사과했으니 이제 미래로 갑시다. 이렇게 될 것 같진 않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알겠습니다. 고래에서 아마 사과까지 못한 것일 것이다. 그 부분이 가장 이슈였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윤한 갈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앵커가 이렇게 물었어요. 봉합이 된 거냐? 2차전이 있는 거 아니냐? 세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답합니다. 보시죠 이건. 대통령이나 또 당의 그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예. 이건 사실 2차전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사람 사이든 조직이든 예. 당연히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이해관계가 시각도 다를 수 있고 예.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하고 밖에서 사사롭게 한 대화를 누구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쌈 붙이는 거죠. 저는 그럼 그냥 이관섭 실장의 전달 과정에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설사 그랬어도 거기서 걸렀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아.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갈등과 이해의 입장이 상반된 거는 늘 부딪히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했듯이 네. 총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건 꼭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짜를 잡은 건 아니겠지만 이제 공교롭게도 그렇지 말이에요. 오전 네. 오후가 되면서 뭐 형식도 뭐 한쪽은 기자회견 한쪽은 대담 이렇게 네. 되니까 하여튼 비교가 됐어요. 본의 네. 아니게 비교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총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당에 남고 달성하지 못하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거다 이런 말을 했고 대권 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대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거 직접 들어보시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권을 물었는데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이지 않겠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의도 통역기 돌려보세요. 아니 왜 꼬여요? 총선에 실패하면 꼬일 수도 있죠. 근데 총선에 그 승리를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되면 뭐 한동안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좀 이렇게 탄탄대로가 있겠죠. 물론 그 다음에 정치력을 얼마나 역량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통역기 한번 돌려볼게요. 예. 예, 여의도 통역기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월 10일 이후에는 나는 대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로 저는 들렸어요. 저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친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전화 통화 한번 안 해봤습니다만 저 말 잘 들어보세요. 대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내 인생이 꼬이지 않겠냐는 이야기는 근데 좀 대권에 은유적으로 도전하는 게 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뭐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쪽으로 예. 가는 방향으로 내 진로가 가지 않겠냐는 그런 은유로 전 들리던데요. 예.
네, 2월 8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인터뷰입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죠. 신년대담 녹화로 한 건 아쉽다. 잘 다듬어지긴 했지만 진솔함이 와닿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생방송이 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명품백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답에 대해서도 좀 국민적 기대를 채우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그런데 사과를 했다면 또 야당이 뭐 수사하자 특검하자 했을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성동갑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바탕으로 취재 뒷얘기 나눠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얘기를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관심을 많이 모았고 또 녹화 전부터 이거 녹화로 진행되는 거나 특정 언론사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끝나고 나서는 좀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먼저 쉽게 민주당 반응부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도 비슷해요. 비공식적으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느냐.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적어도 반전의 기회가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표현을 하나를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관건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이제 모 관계자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구도가 살아야만 이제 이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그 구도가 산다라는 어. 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이 구도가 좀 명확해져야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는 좀 실책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실책이라기보다는 사과를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음. 막 4~5%포인트 갑자기 지지율 오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반전 기회가 일어나진 않았다라는 네네. 거니까 결국 이제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거에 또 활용이 되려면은 뭐 예전에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윤 대통령에 연동되는 건 정권 심판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 연동되는 거는 당 지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는 총선으로 이번 총선이 프레이밍이 돼야지만 이 윤 대통령이 잘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 관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또 다른 행보, 그러니까 윤한 갈등하고 비슷한 식의 그런 선을 긋거나 아니면 뭐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면은 네. 뭐 이런 것들은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민주당 되면 이제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그림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뭐 관훈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담 내용들을 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저기 한동훈 위원장 빼고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당 뭐 무시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치 사랑의 짝대기가 엇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프레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요거에 대한 서로 다른 전략이 반영된 결과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진짜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 반응인데 뭐 지금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목소리 내는 분들의 이 의견은 좀 표면적으로 나왔지만 그 안에 정말 좀 별로에도 내심을 잘 밝히지 않던 의원들이 이번 신년 대담에 어떻게 평가했을지 궁금해요. 사실 여권에서는 사과가 없을 거라는 거를 이미 당내에서 알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그냥 예상대로다. 담담합니다. 네. 근데 대다수는 당연히 이게 대통령이 설명을 잘했다가 아니라 네. 좀 아쉽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친윤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하는 김에 좀만 더 하시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똑같아요. 국민이 기대하는 말, 뭐 사과, 죄송, 최소한 유감이라는 말은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네. 거 아쉬운 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의원은 이제 부부싸움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제일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으로 처신을 잘하겠다고 했으니 제가 뭐 부인한테 뭐 쓴소리 했습니다. 처신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라도 얘기를 하면 국민들을 달래는 데는 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미진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일각에서는 좀 긍정 회로를 돌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게 최소한 일단락은 됐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했다 하고 넘어갔다 이런 취지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해 11월부터니까 되게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중도층도 조금 지치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는 조금 끝내고 우리가 덮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있는, 이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는 분들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좀 받으면 상황 인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 이슈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한 5% 정도 깎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회복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으로 좀 넘어가자 이런 게 있었고 네네. 좀 재밌는 게 일부 의원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방송에서 대통령 설명 잘하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분들이 보면 좀 공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대통령 잘했다고 막 갑자기 이럴 일이야라는 네. 게 당내 대부분의 아쉽다는 게 의견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이나 조정은 뭐 의원들이 몇 명 이렇게 꽤 생각보다 표현했죠. 있었어요 예, 예. 방송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름 지금 공천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진은 중진대로 뭐 텃밭은 텃밭대로 굉장히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천 눈치를 봐서 대통령이 잘했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아. 것도 있고 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더 이상 뭐 사과해야 된다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김경렬 비대위원도 뭐 아시지만 아쉽습니다. 5글자로 네. 정리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당에서는 음. 만약에 더 센 요구를 하고 또 이걸 끄집어내면 당정이 이제는 정말 파국으로 간다 이런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덮고 한동훈 위원장의 뭔가 제3의 노선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과가 없을 것이란 예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하면은 뭔가 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번 거는 좀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톤을 이 정도로 정한 좀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과를 안 할 건 알았는데 톤도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여권의 시각은 이제 공격의 비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던 아.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여권에서도 뭐 사과하자 당연히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네. 사과를 만약에 하면 이제 야권에서 저 봐라 인정했다. 음. 그러면 이제 더 세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아직까지도 여권의 좀 전반적인 시각이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 사과하면 안 된다. 왜 저번에도 이제 이 이슈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과했더니 탄핵했다. 그럼 이번에는 사과하면 수사하자고 한다. 특검하자고 한다. 이게 점점 더 공세가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리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슈가 그래서 사실 잠잠해지길 기다렸던 거죠. 원래 여권의 시각은. 네. 근데 이제 점점 더 커졌고 당정 갈등까지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진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년 대담이든 뭐든 한 것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총선을 생각해서 하긴 한 건데 이제 그 톤이 여권에서는 조금 아쉽다. 조금만 아까 말씀 조금 더 쓰시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네. 저도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네. 이 몰카 공작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여권,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 원했던 거는 몰카 공작, 김건희 여사 피해자 요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그냥 특별한 대응 없이 넘어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네. 당에서 그렇게 계속 반박을 해주고 그다음에 용산에서는 별도 입장 같은 걸 내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을 원했던 건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일단락이 어느 정도는 되기는 된 게 윤한 갈등의 여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넘겼고 특히 대표적으로 당시에 보면은 박정아 수석 대변인 표현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공은 용산으로 넘어갔다. 국민들이 뭐 보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용산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당시 상황을 일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조금 밀리지 않은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했는데 물러나지 않고 밀리지 않은 그림이 되면서 용산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밀려서 입장을 내서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교롭게 같은 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날짜를 두고도 조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뭐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근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 가는 토론회가 원래 네. 2월 2일이었거든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 알기로는 내부 사정으로 조율을 하면서 7일로 바뀌었가 미뤄졌어요. 근데 네. 이게 이미 1월 중순에 정해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권에서 듣기로는 그게 막 굳이 무슨 컨셉을 잡고 같은 날 빡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 관훈클럽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지만 원래 대선 후보, 당대표 이렇게 다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19일에는 이낙연 대표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히 뭘 잡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음. 반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담은 오히려 갑자기 잡힌 네네.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좀 설 전에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일단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컨셉으로 한 거라서 이게 굳이 뭐 두 사람이 같은 날 메시지를 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도 뭐 얘기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북콘서트를 하는 날이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어. 무죄가 나온 날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놓은 날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날짜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권 전반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디렉팅이라고 하죠. 음. 이거를 이제 기획해가지고 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의 관계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로 기획을 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음. 기대도 좀 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오히려 그런 날짜 선정에 그런 사견이나 이런 게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같이 동시에 고려했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 거고 음. 사실 오히려 이제 기자들은 처음에는 그 신년대담이 방영하는 시간이 좀 늦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 10시였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요거는 조금 부담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명품백 가방 문제를 명품백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보도에 제한을 주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늦게 방영을 하면은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조간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당시에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 좀 협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리 방영되기 전에 일부 내용들도 이제 좀 이렇게 공유를 해줬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럼 또 한 가지 가능했던 해석은 그러면 둘 다 하게 되면은 분산이 되잖아요. 네. 네. 분산이 되니까 이거는 역시 좀 불편한 이슈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 가는 토론도 잡히고 그다음에 대남도 같이 나오게 되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건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다 취재에 좀 협조를 네, 네, 해줬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날짜들은 좀 그냥 공교롭게 그렇게 잡혔다 이렇게 우연이었다.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날 관훈 콜랍 초청 토론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몰카 공작이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국민적 우려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정도 톤으로 가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도 더 나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보면 약간 흥미로운 점이 대통령과 한동훈의 위원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합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연탄 봉사한 날 기자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주시받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 말했던 처신 부분이랑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훈 클럽 토론회 때 보면 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했는데 그때 좀 유의 있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평소랑 안 했던 말을 하나 했었거든요. 수요일 오전에 그 경호 문제가 좀 뭐 네, 네.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경호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신년대담을 보면 질문 자체가 경호 문제 있었던 그쵸.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취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점점 이 윤 대통령이랑 한 위원장이 좀 맥락이 같은 약간 그런 합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권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막 네. 대통령 뭐 기자회견 좀 아쉬웠습니다. 뭐 내지는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더 이상은 봉합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메시지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 앞으로 네. 그래서 더더욱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확실히 그 이후에 약간 여차하면 김정숙 여사 이슈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박은식 비대위원이나 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김정숙 여사는요 약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설 이후에도 이 민심이나 이 이슈가 좀 잠잠해지지 않으면 김정숙 여사 쪽으로 좀 공세를 펼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그러니까 싱크로가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쭉 나왔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 이제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에 한동훈 위원장이 갔다 온 날이 있었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뭐 주요 관계자한테 들었던 거는 공천 같은 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잘 됐다. 그래서 향후에 그 이철규 의원의 역할이 네.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철규 의원을 좀 거쳐가지고 네. 요 공천 관련된 논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잡음도 나오고 이랬던 건데 이제는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뭐 직거래, 그러니까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네, 네. 그래서 메시지도 상당히 좀 그 싱크로가 맞아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좀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굳이 이제 틀린 것만 좀 찾아보면은 네. 대응책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 뭐 특별감찰관 뭐 이거 부활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예방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좀 회의적인 표현을 썼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간훈 토론에서 일종의 대안으로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제 이런 뭐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네, 했기 네. 때문에 이 정도에서 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또 갈등의 소지가 조금은 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싱크로가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쉽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고 사실 아쉽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만 보면 그렇게 강한 표현이 아니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대담이 있고 난 다음 날에 그 전반적으로 신문들을 쭉 보면은 동아일보 톤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사설에 보면 아쉽다라고 돼 있어요. 네. 대통령의 그 아쉬운 뭐 대담 이런 음.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아쉽다라는 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2번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인용해서 쓴 표현이니까 되게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말을 가져다 쓰면서 그 공격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은 완전히 그 공격을 멈춘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윤한 갈등 이후에 정리가 된 게 네. 제가 요게 이제 인상적이어서 많이 항상 이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많이 인용을 하는 게 국민의힘 모 관계자의 표현인데 선이 그어졌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즉 용사는 총선 때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을 내보낼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날릴 수가 없다. 네, 네, 네. 이게 한 가지 선이 그어졌고 네.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못하는 걸로 선이 그어졌냐 하면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은. 어. 그 선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살짝 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산 쪽에서는 일단 아까 수용하는 그런 그림으로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향후에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비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의식의 좀 차이가 인식의 좀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기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네,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다 마찬가지로 이겨야 되지만 내 편도 많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총선에 이기는 게 제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위해서 김건희 여사 비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향후에 공천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진다거나 네.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뭔가 이제 메시지를 좀 같이 내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천 얘기도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중진 의원들 뭐 나름 험지 출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은 이제 출마를 하겠다. 같은 강력권 안에서 그래도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나가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좀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은 각 부산시장, 경남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이게 당사자들한테도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게 그러니까 중진들 분위기를 보면 지금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나한테도 또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죠. 네. 특히 이제 영남 중진 의원도 사실 몇 명 이름이 뭐 카더라식으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좀 다른 게 일단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PK 중진이라는 네. 거예요. PK는 뭐 아시다시피 군데군데 민주당 지역구가 있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 PK가 굉장히 뭐 흔들릴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TK는 민주당 지역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TK 의원들은 생각이 다르고 네. 근데 당에서 일단 확실한 건 이번에 지난 총선처럼 무리하게 영남 의원을 갑자기 뭐 서울에다가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거리 지역구로 조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네. 그래서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정에 있는 이제 PK 의원들이 나한테도 만약에 갑자기 어디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반대로 연락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럼 난 컷오프인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게 TK 쪽 분위기인데 TK, 다른데 TK, TK 예. 네. 그래서 다른데 가주세요. 이런 것도 없으면 너는 컷오프다. 막 이런 루머까지 돌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이 당사자 받아들인 분들도 컷오프하는 것보다는 내가 험지 출마해서 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크게 좀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전화벨이 울리면 약간 공포에 떤다.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제안받은 4명 중에 3명이 다 단체장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 지역구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고 이제 어제 그 모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위 20%가 관건인데 네. 하위 20%에 속해서 뭐 컷오프 내지는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당사자한테는 이렇게 지도부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컷오프 당하실래요?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데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명예롭게 퇴진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네, 네.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컷오프 되는 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안들이 오게 되면은 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실제로 조금 더 어려운 지역구 가서 당선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음. 거예요. 그리고 명예롭게 퇴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한 가지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PK 지역들이 이렇게 다 대상에 있고 네. 그다음에 대구 뭐 TK 지역은 없다라는 음. 점을 방금 이민영 기자님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방금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그쵸. 옮겨줄 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대구 지역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 어떤 식으로 손을 대려고 할까. 지금 일단은 마음을 잡아둔 상태거든요. 경쟁력 조사를 하면서 네. 시간을 뒤로 보내고 있어요. 경쟁력 조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후보가 3명이 신청을 했다 이러면은 야당 후보하고 1대1로 각각 돌려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나온 얘기는 뭐냐면 대구에서 이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조사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대구라는 지역 특성 자체가 국민의힘이 되게 우세한 그쵸. 지역이잖아요. 네. 야당 후보랑 붙이는 거는 누가 하더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네.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7대3 정도로 항상 이기는 조사를 이걸 왜 하는 거냐? 네. 시간을 뒤로 좀 미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뭐 경선 붙이든 일부도 자르든 이렇게 될 텐데 네.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건데 왜 뒤로 미루느냐? 네. 현역 의원 이탈을 제일 우려하기 때문이에요. 아. 현역 의원이 이탈하게 되는 거를 네. 네. 막기 위해서 지금 앞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해보세요.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 중진들 옮겨주고 그 다음에 혹시 나갈 것 같은 사람은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 줄 테니까 조금 어려운 데로 옮겨보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고 네. 대구 같은 데는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럼 바로 컷오프를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넣으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현역 의원들이 또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시점을 뒤로 밀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잡아놔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네. 여당은 비교적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전에 20대 총선을 보면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 그게 네.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거든요. 20명이나 현역 의원이 이동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기호를 4번을 받게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8석밖에는 현역 의원을 확보를 못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대구 같은데 이런 지역들에서는 불출마를 시켜가지고 그런 데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역으로 이제 다른 지역구로 이동해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그 총선을 치르게 되면은 못 가거든요. 근데 위성정당 갈 사람들도 또 많이 필요해요. 네. 네. 그쵸. 지금 대구 지역 의원들은 그런 걱정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구 지역이 안정적이니까 거기를 제일 나중에 그러면 발표를 하겠네요. 현역 의원들 이탈을 막으려면 시점을 좀 늦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인 지금 전 정권 때 뭐 지금 현 이재명 대표 책임론으로 지금 친명 대 친문 간에 굉장히 좀 세게 맞붙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릴까요? 그 이제 풀린다라고 하면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요 문제인 건데 네, 네. 해결이라는 게 있는 문제인가 이걸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은 명분은 이런 거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뭐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만든 거는 문재인 정부 아니야? 그럼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잘못했으니까 네. 이선 후퇴해야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분상으로는 책임 있는 사람이 물러나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양상으로 보면 약간 감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 친문계랑 친명계 간의 어떤 감정적인 이견, 그다음에 네. 싸움, 뭐 약간 깊어진 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죠. 근데 실체는 결국에는 공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관계자가 했던 말이 인상적인 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도 이 공적인 영역 중에서 정치권이 제일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데 같다. 왜냐면 네. 뭐 되게 감정적으로 싸우는 발언 같은 것들이 다 보도도 되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런 걸 막 안 참잖아요. 근데 보통 회사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싸운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카메라가 있는데도 아니면 공식적으로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막 공개적으로 그런 글들을 쓰잖아요. 오히려 활용도 하고 그런 네. 거를. 그래서 이게 아유 정치권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감정적인 그 요소가 큰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것도 맞긴 맞지만 감정은 그러니까 화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본질은 다 공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저쪽에다가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의 이면에는
이 공천이라는 실익을 가져가기 위한 네, 네.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친문과 친명 간의 이 갈등도 공천 싸움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 지역구를 다 비워가지고 친문 현역 의원들이 있거나 아니면 친문의 강력한 후보들이 나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구들을 비워가지고 친명 쪽에서 좀 가져가려고 네.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수비를 하는 친문 쪽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버티는 거고 싸우는 거고,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은 없겠죠. 이 싸움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이상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도 한번 제대로 정리를 안 했고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을 안고 계속 왔기 때문에 한 번은 털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이 그럴 시기가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의 그런 표현도 당연히 맞긴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질적으로는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세력은 두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뭐 더 많은 세력이 있지만,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물론 잘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갈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명계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고 친문 쪽에서는 명분 싸움으로 계속 버티는 거고, 이런 그림일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요 공천 싸움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많이들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향후에 이 비명계 쪽에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집을 주도할 수 있는 네네네. 일종의 리더로 보기 때문에 음. 견제를 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향후에 총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대선 국면을 얘기하는 거죠. 대선 국면도 있고 당내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왜냐면 지금 비명계 쪽에 딱히 구심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도 약하고, 그리고 뭐 원칙과 상식 이렇게 예전에는 뭐 독수리 오영재라고 했다가 아니면 원칙,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4인방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당 밖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뭉칠 수 있는 건 사실은 친문계거든요. 근데 친문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 이현욱, 조홍천 의원이랑 같이 윤영찬 의원이 나가지 않았을 때, 그때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설득을 설득하는 했다고 하죠. 그런 예. 얘기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나온 표현들이 이런 거잖아요. 총선 이후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 그 취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 힘은 빠질 거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거고 전당대회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에 구심점 될 만한 인물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공천과 함께 차기 그 권력 견제,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향후 흐름은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예, 여기서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신당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는데요. 제3지대에 지금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어제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인터뷰 듣고 와서 또 제3지대 얘기 정리해 볼게요.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이 함께 하기로 했다가 네. 창당대회 30분 전에 합류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게 무슨 일이지? 국민들 마음속도 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예,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예, 그날 오전에도 제가 두 분께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예. 조홍천 의원은 좀 반응이 애매하다 싶긴 했는데 이원욱 의원 참석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아, 오전에요? 네, 그 당일날 오전에. 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랬거든요. 직접 통화를 하셨군요. 네. 예. 그랬는데 그래서 더 놀랐죠. 아니 굉장히 마지막까지 진통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당명, 당헌, 당규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흡수 통합이 된 거다. 그래서 함께하기 어려웠다. 이런 주장이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합의됐던 것은요. 역으로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새로운 미래가 미래대연합에? 그럼요. 대표도 조홍천 단독 대표로 합의를 했었고요. 예, 저한테는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비전위원장 둘 중에 하나 맡으라 그래서 그러자고 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리고 대통합 추진위원장도 이원욱 의원이 맡기로 했고 또 그것만은 또 미리 발표를 해달라 해서 발표가 됐고 그 직책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언론에도 출연하시고. 예. 네네, 그것은 통합을 전제로 한 것 아니었겠어요? 네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면은 그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통합 전권 대표를 맡았어요. 예. 네, 그래서 모든 건 김종민 의원께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연동형의 핵심은 사실은 위성 정당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순간 사실은 병립형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성정당이 없어야 순수한 연동형의 취지가 사는 건데 지금은 뭐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착수에 들어갔고요.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 플랫폼인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준연동형을 하려면 위성정당 문제를 먼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부터 준연동 위성정당을 위성정당. 하겠다는 걸 먼저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도 위성정당 하겠다. 반칙의 공조를 하는 거죠. 반칙의 공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서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하겠다. 아, 예. 네, 반칙의 공조지요. 그런데 위성정당이란 건 꼼수이지요. 속임수.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쁜 게 준위성정당 또는 연립위성정당입니다. 아, 위성정당보다 준위성정당이 더 그렇습니다. 나쁩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국민도 그러하고 정치도 그러하고 제3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제3의 목소리들을 양당 카르텔 안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경제에 비유하자면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대기업 둘의 카르텔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다양성을 죽이는 겁니다. 아, 그들에게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3의 목소리,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망국적이다. 망국적인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적이 칼을 들이대는데 우리는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심정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칼 같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범죄의 공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양당 구도를 깨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쁜 짓까지 같이 하니까요. 하하.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추락의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핑계 삼고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지난 1년 반을 보내왔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들이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 보시기에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시는 거. 그 말씀이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데 악용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네. 없으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눈여겨서 그분의 행보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다른 네. 당을 이끌고 있으니까. 다른 정치인들보다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정치 선배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 순발력, 경쾌함은 좋은데 그게 전부라면 안 되죠. 아직은 그 외의 것들이 잘 안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내놨잖아요. 아니 뭐 열심히 지금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아, 네, 한 분의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그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안에 네. 반윤석열이라는 기치를 건 사람들이라면 다 모여라. 이런 이제 취지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의석을 주느냐 마느냐는 지지율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다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 모인다. 한 카테고리 안에 모인다라는 취지인데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도 이름은 이제 정치검찰 해체당이죠. 뭐 원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아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3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카르텔화하겠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민주당의 우산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수많은 벤처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대기업이 계열화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건 어허. 정치적 다양성에 심대한 제약이 됩니다. 혹시 조국 신당이나 송영기 신당 입장에서는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는 볼 수 없죠. 그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불러요. 구성의 모순. 네, 2월 6일 화요일에 있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원래 새로운 미래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불참을 하면서 제3지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결국 통합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제 통합 당시 기자회견을 한번 장면을 보고 와서 얘기도 나눌게요.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 첫째,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둘째,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각 1인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셋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 넷째,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합당 대회를 개최한다.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김용남, 새로운 미래 김종민, 새로운 선택 금태섭, 원칙과 상식 이원욱. 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결국 어제 통합선언을 했습니다. 그 제3지대 원래 목표가 설 전에 통합을 하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제까지는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기성 인사부터 같이 하고 좀 어제 오전, 오후 사이에 급변한 것 같아요.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설 전에 뭔가를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건 맞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네네. 제가 새로운 미래 쪽에 그 주요 인사한테 들었을 때는 사실 이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 전에 꼭 통합 뭐 아니면 합당 이거 발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얘기할 거리는 적어도 던져놔야 된다. 설 밥상에 뭐 네, 이런 이 얘기죠. 3지대가 될 거구나, 음. 될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구나 이런 정도는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의원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 지역구를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설 지나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또 시점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구를 이제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점도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개혁신당 쪽에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결정이 마음이 됐던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래도 설 전에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 그래요.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기자회견인데 제3지대와 별개로. 네, 그때 하려고 했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거였다라 그래요. 어차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 이거 결단을 해야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합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조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동으로 합당 선언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4개의 당이 4개의 정치 집단이 합치기 때문에 뭔가 권한 배분들에 있어서도 좀 기싸움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여기에 담긴 의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당명은 이준석 대표한테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쓰던 개혁신당 그대로 줬으니까 당명은 양보를 한 거고 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공동이니까 여기가 각각 하나씩 나눠 가졌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세력은 좀 빠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칙과 상식하고 새로운 선택 빠진 건데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지분이 좀 낮은 쪽에서 대중적 인지도라던가 아니면 네. 파급력이 좀 약한 쪽에서 힘을 좀 빼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지도부는 6명이거든요. 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이렇게 2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4개 세력이 1명씩 추천을 하니까 4명이 돼요. 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이렇게 각 1명씩 추천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6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다 반반씩 나눈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뭐 이제 3지대 쪽에서 그냥 나왔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3지대 쪽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6명이다 보니까 네. 이 과반을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4대 2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3대 3 이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3대 3으로 만약에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된다. 네. 이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한 가지를 좀 더 준 거고요.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4대2까지 나온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수뜻이 이준석 대표랑 다를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결정은 요거까지는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률이 나왔을 때까지는 이준석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안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당명을 이준석 대표한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도부 체제는 뭐 비교적 균등하게 나눠가졌다라고 나눠가졌고, 볼 수가 네. 있고 결정권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조금 더 권한을 줬다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많이 가져간 것 같지만 또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체제에서는 또 이낙연 대표가 지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크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그 정당이 그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거는 네. 뭐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공천을 마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 기존의 당 대표들이 공천권이 있다라고 그쵸. 하는 이유는 네. 당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상당 부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대위로 넘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선대위 체제가 되면은 사실상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다시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선거에서는 이름 그대로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대표 역할이 사실은 빠지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요 당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아. 당 대표와 총괄 선대위원장이 동시에 임명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총괄 선대위원장을 지금 바로 임명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임명을 해놓은 상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해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과 그다음에 당 대표와 네. 어느 쪽이 이 공천권을 가지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부 체제 안에서 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네. 일단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 체계를 또 이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선 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서 뭐 삼김 체제로 할 거냐, 그 당시에 뭐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삼김 체제로 할 거냐, 이게 뭐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할 거냐, 아니면 단독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할 거냐, 김종인 원톱 체제로 할 거냐, 뭐 이런 걸 싸우다가 맞아요. 결국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물러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새롭게 당을 구성하는 그림이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당 대표가 있긴 하지만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제 어디까지 해석을 할 거냐. 근데 지금 실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모든 조직들이 비교적 다 작긴 하지만 각자 예를 들어서 뭐 공보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있고 정책을 짜는 조직들이 있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조직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 합치는 조직들 아무래도 알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누가 그러면 어느 쪽에서 공보를 할 거냐, 공보를 어느 쪽 담당에서 어느 쪽 세력에서 많이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 선대위원장이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면 이낙연 대표한테 굉장히 많이 힘이 실리게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지금은 이제 바로 당 대표들도 같이 있는 상태니까 그건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다시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권한 가지고 부딪히면서 또 정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공천 과정이나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지역구의 의원 출마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공천 과정이나 비례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안에서 또 주도권 다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게 할 것 같으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거든요. 어제 세 곳에 그러니까 세력 세 곳에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쭉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공천관리위원회 형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당들이 하는 공관위 형태는 아니고 검증단 같은 것들을 만든 다음에 검증단을 통해서 네. 후보들의 이제 어떤 기초적인 결격 사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을 하고 거친 다음에 공개 경쟁을 한다던가 네, 뭐 네, 이런 네. 방식으로 좀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매번 네. 후보들을 그때 이 대표 체제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공관위를 띄우지 않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 공동대표 2명 최고위원 4명이 뭐 의결을 하는 방식을 한다라던가 네. 이런 방식으로 좀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좀 새로운 방식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 전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막판에 그래도 우리 진짜 지금 통합해야 된다 했던 결정적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 뭐 지금 총 4개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 세력 중에 한 세력,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하고 원칙과 상식을 뺀 나머지 세력 쪽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 이원욱 조홍천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여를 하지 않고 나와 있었잖아요. 나와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은 거는 뭐 이원욱 의원이
언제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입장 다 정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 다 연락을 하고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현욱 조홍천 의원의 생각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당초에 나왔던 얘기는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서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네. 해석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들은 그것보다는 통합이 안 될 거를 더 걱정을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낙연 대표 신당으로 일단 다 뭉쳐지게 되면은 여기에 권한이 좀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현역 의원도 예를 들면 3명이 되는 거고 개혁신당은 1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도권 싸움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단순한 산술적 비교지만 지금은 새로운 미래에는 김종민 의원 현역 의원 1명이 있고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에는 양양자 의원 현역 의원 1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름, 이낙연 대표의 이름 이렇게 하면 뭐 대략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원칙과 상식이 밖에서 현역 의원 2명이 요걸 교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2명의 의원이 실어주지 않고 밖에서 교섭을 하게 되면은 이 원샷 통합이 한 번에 이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봤던 거고 네. 실제로 그런 추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이낙연 대표한테 이제 출마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 이렇게 말을 보면 광주 출마를 시사하고 있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랬었는데 그럼 이낙연 대표의 출마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중심이 간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이낙연 대표의 측근한테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출마에 입장.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기존에도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네, 총선 네. 출마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모두가 주변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는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값인데 네.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새로운 미래 쪽에서 제가 들었을 때도 뭐 주요 관계자가 이낙연 대표 계속 나가도록 설득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 쪽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뭐 상징적인 장소 내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간에 좀 단판을 짓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도 일단 공언을 한 거는 지역구에 나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딜 나갈 테니 당신은 어딜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라거나 이거 조금 추후에 보긴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듣는 기류는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니다. 근데 다만 주위에서 압박이 강하면은 뭐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활용론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미래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조금 악마화돼 있고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저평가라는 거는 호남에서 인기 없다 이런 얘기들을 친명 쪽에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고 네,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으면은 다른 데선 뭐 더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인기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 쪽에 계속 보내가지고 인지도를 좀 높이고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호남 공략에 이낙연 대표를 맡기고 뭐 필요하다라면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출마를 하고 이런 과정들도 그 여론조사 지지율 따라서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공동대표들 기자회견을 보면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 했는데 이 준연동제 유지하는 결정이 제3지대 통합에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속도가 빨라진 것도 그렇고 어. 아까 이제 설 전이라고 하는 뭐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민주당이 결정한 거 이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왜냐하면 3지대 쪽에서 제가 쭉 들었던 얘기는 선거운동 포인트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된 다음에는 앞으로는 위성정당 심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3지대가 하나의 정당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 거대 양당 있고 거대 양당이 만들게 되는 위성 정당이 그쵸. 각각 분점 브랜치로 하나씩 또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이외에도 이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 정당에 참여할 세력들의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정의당도 녹색 정의당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고. 네, 네.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가 위성 정당이고
뭐가 아닌지도 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름을 각인시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위성 정당보다는 인지도를 단순히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통합할 필요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의 정당일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충분히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 이후 진행 상황은 또 설 지나서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에도 함께 나와주신 경향신문 박수몽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